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처녀 순이는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월야비기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경상도 진주 고을의 허영이라는 목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벼슬은 높고 품계는 반짝였지만 정작 허영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지요. 한양에서 살다 온 허영에게 이 외진 고을은 그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사또, 오늘 저녁은 기생을 불러 올릴까요? 현감이 술자리며 고기며 갖은 것을 갖다 바쳐도 허영의 마음에는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보다 고요한 밤하늘이 더 좋았지요. 날마다 관아에 앉아 문서를 보고 백성들의 소송을 듣고 사또들과 예를 갖추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가 또 하루와 똑같았습니다. 허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바라던 삶이었던가. 허영은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읽고 시를 잘 지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친척들은 축하했으며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정작 허영 본인은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선비의 길이라 배웠건만 이토록 공허할 줄이야. 밤마다 별을 보며 허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관직은 그저 의무였고 벼슬은 그저 직함일 뿐이었습니다. 허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지요. 언젠가는 나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할 무언가를 만나게 되겠지. 허영은 달빛 아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허영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보고 싶구나. 허영은 관복을 벗고 초라한 농부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두루마기는 낡았고 갓은 쓰지 않았으며 신발조차 헤어진 집신을 신었지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떠돌이 농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목사라 알아보지 못하겠지. 허영은 몰래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호위무사 상무에게만 슬쩍 눈짓을 했지요. 목사 영감, 어디 가시옵니까? 잠시 바람이나 쐬고 오겠네. 멀리서 지켜만 보게.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허영은 산길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지요. 산길을 한참 오르던 허영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가지 아래 젊은 처녀 하나가 목에 밧줄을 감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허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겁지겁 나무에 올라가 밧줄을 끊고 처녀를 바닥에 안아내렸습니다. 처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허영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지요. 눈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고 이마는 보름달처럼 곱고 환했으며 입술은 붉은 앵두 같았습니다. 눈물 자국만 아니었다면 그림 속 선녀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어찌 이런 짓을 하려 했소. 처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허영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마시옵소. 나중에 목숨 잃으실 수도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죽으려는 사람에게 목숨 운운하는 게 말이 돼오? 처녀는 꾹 입을 다물고 울기만 했습니다. 허영은 그 옆에 철푸덕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사연을 말하기 전까진 나도 한 발짝 안 움직이겠소. 한참을 버티다 못한 처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랫마을 연못가 초가집에 사는 순이라 하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해째 흉년이 이어져 아버님께서 쌀을 빌렸사옵니다. 지리주 최진사에게 쌀 2섬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흔쾌히 빌려주더니
해가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두 섬이 네 섬으로, 네 섬이 여덟 섬으로 말이지요. 아버님께서 갚지 못하자 최진사가 저를 첩으로 데려가겠다 했사옵니다. 허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 한 것이오? 제가 죽으면 더는 우리 집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옵니다. 허영은 한참 동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처녀, 죽어서 해결할 일이라면 살아서 풀 수도 있지 않겠소. 방도가 있었으면 이 밧줄을 나뭇가지에 걸지도 않았을 것이옵니다. 허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처녀를, 이 부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소. 그리고 사흘만 내 말대로 해봅시다. 순이는 못 믿어온 듯 허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방도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소. 다만 나를 믿고 사흘만 기다려 주시오. 허영은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자니 처녀의 말만 듣고 부패를 뒤집어 엎기도 애매했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순이는 어차피 오늘 죽나 사흘 뒤에 죽나 매한가지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옵소.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순이의 집은 연못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를 절며 나오는 순이의 아버지가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순이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그 사이에 또 왈패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구나. 아버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지나가던 농부인데 묵을 곳이 없다 하여 모셔왔사옵니다. 그러하냐? 이름이 어찌 되시오? 떠돌이 허씨라 하오. 허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곧 작은 밥상이 나왔는데 꽁보리밥과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상이지만 든든히 잡수시옵소. 순이의 아버지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허영은 관아에서 늘 진수성찬을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보리밥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꾸역꾸역 밥을 다 비우자 순이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리밥을 이리 잘 드시다니 정말 떠돌이 농부가 맞으신가 보옵니다. 허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이 집은 가난해도 예의가 있구나. 식사를 마친 후 순이의 아버지는 허영에게 방을 내어 주려 했으나 허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오, 내가 어찌 불청객으로 와서 방까지 차지하겠소. 부엌 곁에서 자면 돼오. 그럴 수 없지요. 나그네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지 않겠소. 결국 허영은 작은 방 한 칸에 순이와 아버지를 두고 자신은 부엌 곁 마루에 몸을 뉘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허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영은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야, 이 썩을 놈들아. 쌀 8섬 내놔라. 못 내놓으면 오늘 이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 왈패 서너 명이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아버지는 절뚝거리며 나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곧 갚을 길을 찾아보겠소. 갚을 길. 내 놈이 무슨 수로 쌀 8섬을 갚는다는 게냐. 왈패 하나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순이가 달려나와 막아섰지만 다른 왈패가 순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계집애가 최진사 나리첩이 될 년이지. 흐흐, 보기보다 살이 있네. 허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왈패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었지요. 저 상무 녀석,
지금 어디 있는 거냐? 허영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왈패들은 한참을 행패를 부리다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에 또 온다. 그때까지 쌀 준비 못하면 딸년 끌고 간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왈패들이 떠나자 허영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으니 곧 돌아오겠소. 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허영을 바라보았지만 허영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어기 바위 뒤에 상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 영감 부르셨사옵니까? 상모, 지금 즉시 관하로 가서 관군 10명을 데려오게. 예, 무슨 일이시옵니까? 방금 초가집에 찾아온 왈패들, 저들을 모두 잡아 가두게. 단, 조용히 해야 하네. 소문이 나면 안 되네. 상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런데 최진사는 어찌 하시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네. 저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게 해야 하네.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허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무, 한 가지 더 분부하시옵소. 현감도 조사하게. 최진사와 한패일 가능성이 높네.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는데 현감이 모를 리 없지 않겠나. 상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상모가 사라지자 허영은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마당에서 허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사옵니까? 볼일 좀 보았소.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벌어졌습니다. 늘 새벽마다 찾아와 대문을 걷어차던 왈패들이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오늘은 시끄럽지 않구나. 순이의 아버지는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둘째 날도 왈패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씨, 혹시 이것이 당신이 한 일이옵니까? 내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있던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오. 물론 사실은 달랐습니다. 상모가 그날 밤 관군을 이끌고 왈패들을 모두 잡아 관아 지하 감방에 깊이 가둔 것이었지요. 왈패들은 이미 자백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허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봐요. 세상일이란 죽기 전에 사흘쯤은 더 지켜볼 만한 법 아니겠소? 순이는 처음으로 허영을 희망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떠돌이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허씨, 당신은 대체 누구시옵니까? 그저 떠돌이 농부일 뿐이오. 그날 저녁 순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하루였지요. 밥상에는 여전히 보리밥뿐이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잔치날 같았습니다. 순이의 아버지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허씨 덕분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 같소. 허영은 빙그레 웃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수를 궁리하고 있었지요. 이제 최진사를 잡을 차례로구나. 사흘째 밤, 허영은 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이 처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옵니까? 허영은 묵과 벼루를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종이 2장의 똑같은 문서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처음 빌려준 쌀 2섬, 그 뒤로 4섬, 8섬이 된 내역, 그리고 그 대신 순이를 첩으로 삼겠다는 약조, 마지막으로 내년 가을까지 갚지 않으면 순이를 데려가겠다는 조항까지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이 종이를 들고 최진사에게 가시오. 그리고 도장을 2번 찍게 만들고 그중 한 장만 가져오시오. 그럼 이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사옵니까? 허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비문서가 아니라 죄문서요. 고리대금과 인신매매를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되는 것이오. 순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가면 최진사가 저를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염려 말고 다녀오시오.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허영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최진사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허영은 멀찍이 뒤를 따랐고 상무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허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 대문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담장은 높고 견고했으며 마당에는 값비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문지기가 나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랫마을 순이라 하옵니다. 최진사 나리를 뵙고자 왔사옵니다. 오, 내가 그 소문난 미인이구나. 들어오너라. 문지기는 희죽희죽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최진사는 기름진 고기를 입에 넣으며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 순이가 왔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게냐? 최진사는 떡 벌어진 얼굴로 웃었습니다. 배는 임산부처럼 불룩했고 턱에는 기름이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최진사는 문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빚 내역이 다 적혀 있고 내년을 첩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있고 이거 아주 좋은데? 최진사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내년 가을엔 내 놈 아버지가 쌀은커녕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겠지. 크크크. 최진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문서 2장에 덥석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자, 이제 넌 내 것이나 다름없다. 크크크. 순이는 문서 한 장을 품에 넣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이가 최진사의 집을 나서자 허영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잘했소, 순이 처녀. 허영은 순이가 가져온 문서를 받아 들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됐소. 이제 이건 고리대금과 인신매매를 스스로 인정한 증거요. 정말 이것만으로 최진사를 벌할 수 있사옵니까? 물론이오. 조선의 법은 엄격하오. 백성을 이토록 괴롭힌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소. 그날 저녁 순이의 집으로 돌아온 허영은 마침내 농부옷을 벗었습니다. 순이 처녀, 그리고 아버님. 예, 허씨. 허영은 천천히 관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 관복에 금빛 문양이 새겨진 옷이었지요. 수른이와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은? 내 진짜 이름은 허영. 진주 목사로 이곳에 부임한 지 석 달이 되었소. 목사라니. 순이의 아버지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찻도 소인이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범했사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신분을 숨긴 것이오. 그대들에게 잘못은 없소. 순이는 허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떠돌이 농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주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왈패들이 사라진 것도 내가 잡아 가둔 것이오. 허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상무, 예, 목사 영감. 왈패들은 이미 자백을 받았지? 예, 모두 자백했사옵니다. 최진사가 시켜서 순인의 집을 괴롭혔다고 실토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이 문서를 증거로 삼아 최진사를 조사하라. 허영은 순이가 가져온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상무는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사옵니다. 그런데 상무,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것이 있네. 무엇이옵니까? 현감이요.
최진사가 이토록 백성을 괴롭히는데 현감이 모를 리 없소. 틀림없이 한패일 것이오. 장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 영감, 현감은 사또이시옵니다. 함부로 조사하기는 상관없네. 정의 앞에 신부는 없소. 현감도 최진사도 왈패들도 모두 똑같이 조사하라. 허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진주 고을에서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벌을 받게 할 것이오. 장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관아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불러 모았으며 최진사와 현감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며칠 후 허영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진사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한 내역, 현감이 최진사에게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증거, 왈패들이 폭력을 행사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허영은 상무에게 명령했습니다. 관군 30명을 이끌고 최진사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최진사를 체포하라. 예, 목사 영감. 그리고 현감도 함께 체포하라. 예, 현감도 공범이오. 증거는 충분하오. 장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군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한편 최진사는 자기 집에서 한가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순이 그년 내년 가을이면 내 소나기에 들어오겠지.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최진사, 목사 영감의 명으로 그대를 체포한다. 관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최진사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관군들에게 금세 붙잡혔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현감 사또와 나는 친구 사이다. 현감도 함께 체포되었소. 장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에서는 현감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목사 영감. 문서를 보시오, 사또. 허영이 내민 문서를 본 순간 현감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진사에게 받은 뇌물 목록, 백성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증거,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주 읍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감 사또가 체포되었다. 최진사도 잡혀갔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목사 영감이 직접 나섰다더라. 그 문서가 결정적 증거였다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최진사와 현감은 관아 마당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목사 영감, 이건 오해요. 내가 언제 백성을 괴롭혔단 말이오. 최진사는 펄펄 뛰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허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그건 그대가 직접 도장을 찍은 문서요. 쌀 2섬을 8섬으로 불린 것, 순이를 첩으로 삼겠다는 약조, 모두 적혀 있소. 최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현감, 예? 그대가 최진사에게 받은 뇌물은 얼마나 돼요? 쌀 20섬, 은 5냥, 그리고 기생 2.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소. 현감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허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하겠소. 허영은 관아 마당에 북을 울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라.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아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목사 영감이 백성들을 부르신다잖아. 곧 관아 마당은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허영은 높은 단 위에 서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것은 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오. 허영은 최진사와 현감을 가리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백성을 괴롭히고 법을 어긴 죄인들이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진사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한 것은 이미 밝혀졌소. 쌀 2섬을 빌려주고 8섬을 받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오. 또한 빚을 갚지 못한다고 처녀를 첩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하오. 백성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현감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소. 이는 관리의 부정부패요. 허영은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최진사가 직접 도장을 찍은 문서요.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잣도, 저도 최진사에게 당했사옵니다. 땅을 빼앗겼사옵니다. 저도 왈패들에게 맞았사옵니다. 저희 아들도 빚 때문에 쫓겨났사옵니다.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았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허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들었소. 이것이 최진사와 현감의 죄요? 최진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잣도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허영은 단호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하겠소. 최진사는 재산을 몰수하고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오. 현감은 파직되고 벼슬을 박탈당할 것이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목사 영감 만세. 허영은 군중 속에서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허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영은 순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주 고을은 변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섰으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허영은 다시 농부옷으로 갈아입고 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순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허씨, 아니 허영님. 순이는 허영을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왈패들도 최진사도 모두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빼앗긴 땅도 돌려받았소. 예,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순이의 아버지도 절뚝거리며 나와 허영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사또, 아니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일어나시오, 아버님.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소. 허영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처녀, 아니 순이. 예, 허영님? 그날 소나무 아래에서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았소. 내가 평생 찾던 것이 무엇인지 말이오.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벼슬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가족과 함께 보리밥을 먹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소. 허영은 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진주에 부임한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소. 그리고 그대를 만난 것도 운명이었소.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백성일 뿐이옵니다. 목사 나리와는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아니오. 그대야말로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오. 허영은 순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제 목을 맬 나무 대신 기댈 어깨가 생겼지 않소? 순이는 허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예, 이제는 살고 싶사옵니다. 허영님과 함께라면 말이옵니다. 한편 옥에 갇힌 최진사와 현감은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10년 옥살이형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큰 기와 집도 금은보화도 모두 빼앗겼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순이를 그냥 놓아줄 걸. 최진사는 차디찬 옥바닥에 누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어 벼슬을 박탈당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었지요. 내가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구나.
현감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왈패들은 모두 곤장 50대를 맞고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의가 바로 선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목사 영감이 진짜 청렴한 관리시구나. 앞으로는 아무도 함부로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겠어. 진주 고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허영은 관아에 앉아 백성들의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뇌물도 부정부패도 없었지요. 순이의 아버지는 땅을 되찾아 농사를 지었고 그의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구나. 순이의 아버지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날마다 관아에 찾아가 허영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허영님, 오늘은 보리밥 대신 쌀밥을 지었사옵니다. 그대가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맛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허영은 순이를 데리고 마을 밖 꽃밭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아이처럼 웃으며 꽃밭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허영의 가슴 한켠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슬며시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허영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돌뿌리에 걸려 와르르 넘어졌습니다. 허영이 황급히 달려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허영의 손을 잡은 채 얼굴을 붉혔습니다. 순이, 예, 허영님? 내 이제 그대를 이 진주 고을뿐 아니라 내 남은 생까지 지켜주고 싶소. 나와 혼인해 주겠소? 순이는 대답 대신 허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목을 맬 나무 대신 기댈 어깨가 생겼으니 그걸로 충분하옵니다. 그날 순이의 치마자락에는 빨간 들장미 한 송이가 살포시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진주 고을은 고리대금도, 왈패도, 부패한 관리도 없는 고을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심심한 목사가 부임하면 나쁜 놈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그해 여름, 진주 목사 허영과 순이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고 잔치는 사흘 밤낮 이어졌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이 차례차례 태어났고 허영은 관직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글과 바른 마음을 가르치며 순이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고 하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순이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허영은 정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